6살, 오민준 군, 대회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지금 칠판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권위 있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VIP석 맨 앞줄. 대회의 메인 스폰서인 SY그룹의 강현태 회장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이런 행사를 혐오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무대 위 자기 키만 한 칠판 앞에서 분필을 쥔 작은 아이에게 향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안에서 현태는 지루함을 넘어선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행사는 그에게 그저 의무일 뿐이었다. 언론에 노출되고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사회공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챙기는 자리.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대 위에 저 아이가 신경에 거슬렸다. 너무 말랐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아이의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였다. 아이는 긴장한 기색도 없이 오직 칠판 위의 숫자와 기호에만 몰두해 있었다. 저 나이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천진함이나 장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어른을 보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이었다. 현태는 무대 위의 깡마른 아이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강현태였다. 돈, 명예, 권력, 이 나라에서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없었다. 단 하나, 후계자를 제외하고는 4년 전, 빗길 속의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미래만을 정확히 앗아갔다. 의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태에게는 저주였다. 그는 S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 자신의 후계자를 가질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한선주 회장은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 앞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드리겠다며 매일같이 그를 몰아세우는 중이었다. 현태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부와 권력이 결국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어갈 운명이었다. 그는 칠판을 가득 메운 저 복잡한 수식들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저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후계라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조차 풀지 못하고 있었다. 최종 우승 오민준 군입니다.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함께 사회자가 외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아이는 눈이 부신 듯 잠시 휘청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객석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단 한 사람을 찾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다. 현태는 의무적인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지긋지긋한 시상식과 만찬이 남아 있었다. 비서에게 먼저 차를 준비시키려던 순간이었다. 시상식 후 이어진 혼란스러운 축하 행사 속에서 아이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다 길을 잃은 듯했다. 아이는 인파에 휩쓸려 엄마를 찾는 듯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아이는 잠시 엄마의 손을 놓친 듯했다. 작은 아이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헤매다 단단한 무언가에 쿵하고 부딪혔다. 아이는 뒤로 넘어질 뻔한 것을 겨우 버텨내고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강현태의 다리였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현태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니? 그가 무심코 물으며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현태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 흔들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눈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그 나이답지 않게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짙은 갈색 눈동자. 시간이 멈췄다. 현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눈은 그가 지난 6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아니, 악몽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그가 짓밟고 버렸다고 믿었던, 그래서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민준아, 시간의 벽을 뚫고 6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현태의 고막을 때렸다.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다. 오민서, 그녀였다. 6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현태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 순수함과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아이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려는 어미새처럼. 괜찮아.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가 아이를 달래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현태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현태의 시선과 허공에서 부딪혔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공포, 원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현태의 시선을 피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마치 SY그룹의 총수인 회장님에게 인사하는 6년 전에 그 비서실 인턴처럼. 그 행동이 현태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아니, 거의 잡아채다시피 해서 돌아섰다. 민준아, 가자, 빨리. 그녀는 그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현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서야. 그저 6년 전의 이름만을 속으로 되뇌일 뿐이었다.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현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6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병원 서류,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아이의 나이 6살. SY 그룹 68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강현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의미 없이 흔들고 있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민준, 그리고 오민서, 아이의 눈. 6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증오했던 여자의 눈. 그녀의 공포에 질린 표정. 우연일 뿐이야. 현태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칠게 뛰고 있었다. 6살. 그 아이는 6살이라고 했다. 6년 전. 정확히 6년 전. 오민서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이 지독한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는 지난 6년간 그녀가 돈을 받고 자신과 아이를 버렸다고 믿었다. 그 배신감이 그를 지금의 냉혹한 강현태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김 비서.
당장 내 사무실로. 1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섰다. 현태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수학대회 우승자 오민준. 그리고 그 아이 엄마. 아마도 오민서. 그는 오민서라는 이름을 발음하며 입안이 쓰는 것을 느꼈다. 그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 지금 당장 거주지, 직업, 가족 관계, 특히 아이, 아버지. 김 비서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내가 알아본다는 걸. 그 누구도, 특히 본가에 알려서는 안 돼. 김 비서가 물러나고 사무실에는 다시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 현태는 잔 안에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술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은 더 선명해졌다. 그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니 한선주 회장이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날. 그녀는 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오민서가 산부인과 진료실로 들어가는 사진 몇 장과 병원비 수납, 영수증, 그리고 수술 확인서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아이는 지웠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그리고 이건 네가 그토록 믿었던 그 계집애가 받은 돈이다. 두 번째 봉투에는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너도 잊어라. SY의 후계자가 고작 그런 인턴 하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의 배신, 그리고 제 아이를 스스로 지워버린 여자를 향한 증오. 그 고통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 오민서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지독한 회상을 깨뜨렸다. 생각보다 빨랐다. 김 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현태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민준, 만 6세. 생년월일 6년 전 그가 민서와 헤어졌던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 모민서, 만 32세. 현 거주지 물레동 3가 XXXXXX 번지, 옥탑방, 직업 주간, 식당 서빙,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 코딩 강사 프리랜서, 부공란. 현태의 시선은 물레동 옥탑방이라는 단어에 멈췄다. 50억, 50억을 받은 여자가 옥탑방, 식당 서빙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현태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두 개의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50억 원을 받고 아이를 지운 배신자. 그리고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옥탑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여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다. 현태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6년 전 오민서 인턴의 퇴사 기록, 그리고 내가 보냈던 50억 원. 그 계좌. 지금 당장 추적해. 김 비서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퇴사 사유는 개인 사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억 원입니다. 현태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6년 전 한 회장이 만들었던 그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50억 원이 입금된 다음 날, 정확히 50억 원 전액이 SY그룹
장학재단으로 익명 기부 처리되어 있었다. 현태는 서류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떠난 거지? 그리고 아이. 수술 확인서는 현태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지난 6년간 그가 외면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설마. 현태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설마. 어머니가 나를 속이신 건가? 만약 그녀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무대 위에서 그 천재적인 두뇌로 방정식을 풀던 그 아이, 오민주는 현태는 감히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6년이 그녀를 향한 증오로 버텨온 그 세월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강현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옥탑방,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 단어들이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50억을 거절한 여자. 그렇다면 그녀는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그는 날이 밝자마자 김 비서를 다시 불렀다. 이번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더 자세히 알아봐.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아이를 낳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병원 기록, 출생 신고, 모든 걸.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와 아이의 일상, 내가 봐야겠어. 김 비서는 이틀 뒤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다.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영상 파일이 담긴 태블릿 PC였다. 현태는 망설였다. 남의 삶을, 그것도 그녀의 삶을 훔쳐보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의 삶은 처참했다. 새벽 5시, 민서는 낡은 옥탑방 문을 나섰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빌딩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다. 오전 9시, 그녀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 손님들을 상대로 쉴 새 없이 서빙을 했다. 오후 3시, 그녀는 쪽잠을 잔 아이를 데리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구석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문제를 풀게 했고, 자신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두드렸다. 야간 코딩 강사. 그것이 그녀의 세 번째 직업이었다. 그녀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이, 민준이를 위해 조각나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지난 6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현태를 떠난 직후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곳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출생 신고서의 불안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현태는 화면을 넘겼다. 마지막 영상이었다. 며칠 전, 겨울밤이었다. 민서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든 민준이를 업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등에 편안하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민서는 그 마른 몸으로 아이를 업고
물레동의 그 가파르고 어두운 옥탑방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코트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는 숨이 찬 듯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그 순간 그녀의 지친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다. 현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6년 전, 그토록 환하게 웃던 그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덮어버렸다. 그만, 그가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만 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그가 배신자라고 증오했던 그녀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는 차가운 옥탑방에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차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김 비서가 뒤따라오려 했지만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스포츠카는 밤의 도시를 질주해 물레동으로 향했다. 익숙하지 않은 공장지대의 골목길. 그는 마침내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가파른 계단 앞에 섰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시멘트 계단. 그는 망설였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얼굴로 그녀를 만난단 말인가.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서였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온 듯 얇은 가디건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낯선 인형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다. 6년 전의 공포와 원망이 그녀의 눈에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다. 왜? 현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왜? 이렇게 살아 50억은, 아니, 돈은 그렇다 쳐도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이게 회장님이 원하시던 그림 아닙니까? 그녀가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우리는 회장님과 그리고 SY 그룹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주세요.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날카로운 가시를 박아 넣었다. 상관없다니. 현태가 쉰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이 그의 심장을 찔렀. 어떻게 상관이 없어. 내가.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민서가 그만큼 뒤로 물러섰다. 어두운 옥상 계단에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 현태가 가장 묻고 싶었던,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꺼냈다. 오민준, 그 아이. 누구 아들이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쩌면 그녀가 비웃으며
당신 알바 아니라고 말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 6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당신과 상관없다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현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잔인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 아들이냐고요. 그녀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계단에 서늘하게 울렸다.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하십니까? 강현태 회장님, 그녀는 현태의 가슴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 아들입니다. 오직 나, 오민서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에 모든 힘을 실어 말했다. 마치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 동물처럼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이가, 나이가 뭐 어쨌다는 거죠. 민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6년 전, 회장님께서 직접 동의하신 일 아닙니까? 현태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동의? 그가 되물었다. 내가 뭘 동의했다는 거야. 나는 네가 돈을 받고 아이를. 그는 차마 지웠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민서의 표정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도나, 그 돈, 아직도 내가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당신 어머니, 한선주 회장님이 그러셨죠. SY그룹의 후계자가 나 같은 천한 인턴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 이번에는 현태가 뒷걸음질 칠 차례였다. 당신 어머니가 말했어요. 당신도 동의했다고요. SY그룹을 선택하고 나와 이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며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현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민서를 처리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 자신이 동의했다고 민서가 믿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야. 민서야. 그건 오해야. 난 몰랐어. 오해. 그녀가 절규하듯 외쳤다. 6년입니다. 6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그 말을 믿고 당신을 증오하면서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오해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조금 열렸다. 엄마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것일까?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낡고 해진 잠옷 차림으로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민서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왜 나왔어? 어서 들어가. 감기 걸려. 그녀가 아이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현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겁에 질린 듯 엄마의 다리 뒤로 숨었다. 아이는 민서의 낡은 가디건 자락을 꼭 붙잡았다.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과 함께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현태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다.
은으로 만들어져 이미 빛이 바랬지만 현태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듀얼스타. 그가 6년 전 민서에게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현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셔츠 안, 심장 위에도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차갑게 걸려 있었다. 그는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그것을 뺀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지독한 후회와 배신감의 족쇄였다. 그녀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저 아이에게 걸어주었다. DNA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다. 현태는 비틀거렸다. 계단 난간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아이를 지우지 않았구나.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 그 목걸이, 아이의 나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아들. 이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끔찍한 확신이었다. 민서는 현태의 그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 눈빛이 사랑이나 후회를 알아보는 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SY그룹 총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4년 전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그가 이제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를 되찾으러 왔다고. 그녀는 직감했다. 공포가 민서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안 돼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 아니야. 절대 못 줘. 그녀는 현태를 거칠게 밀치고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옥탑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철컥 하고 낡은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그날 밤 물레동의 차가운 공기 속에 유난히 크고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강현태는 옥탑방 앞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낡은 자물쇠가 걸리던 그 차가운 소리. 절대 못 줘 라고 외치던 민서의 절규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의 차는 물레동의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빠져나와 강북의 심장부에 위치한 SY그룹의 본가. 그의 어머니 한선주 회장이 있는 곳을 향해 질주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희미한 희망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 그의 아들, 살아 있었다. 그의 핏줄이,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저 차가운 옥탑방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자라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는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그의 차가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로질러 멈췄다. 그는 시동이 꺼지기도 전에 차에서 뛰어내렸다. 회장님 오셨. 집사들의 인사를 무시한 채 그는 곧장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한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거친 발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이게 뭡니까? 현태는 묻지 않았다. 그는 셔츠 속에서 자신의 듀얼 스타 펜던트를 거칠게 잡아 뜯어냈다. 은줄이 그의 목에 붉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것을 어머니의 결제 서류 더미 위로 던졌다. 낡은 목걸이가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 차가운 소리를 냈다. 한 회장의 시선이 목걸이로 향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6년 전
현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천한 것과의 추억을. 천한 것. 현태가 그 말을 비웃었다. 그 천한 계집애가 제 아들을 6년 동안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무슨 소리냐. 그 아이는 분명히 지웠다고. 어머니가 지웠다고 하셨겠죠. 현태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옥탑방에서 하루 3탕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내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요. 그는 김 비서의 보고서에서 본 민서가 받은 50억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했다. 그 돈 SY 장학재단에 그대로 기부됐더군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돈을 받고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아이를 지우라고 병원까지 예약해 두었지만 그 뒤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코너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선주였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 그녀가 차갑게 인정했다. 내가 내쫓았다. 그래서 뭐 SY를 위해서였다. 너를 위해서.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깟 아이 하나 때문에 네가 이룩한 모든 걸 무너뜨릴 셈이냐. 당장 가서 정리해. 돈이 더 필요하다면. 돈. 현태가 절규했다. 그 여자는 돈 따위 필요 없었어요. 6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현태의 분노와 절망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잉.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으려다 발신자 번호를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 비서가 보고서에 적어두었던 물레동 인근의 공중전화 번호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방금 전 옥탑방에서 그를 경멸하던 냉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무너진 겁에 질린 민서의 비명이었다. 누구? 오민서 씨. 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가. 그녀가 울부짖었다. 민준이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아저씨랑 싸우고 문을 잠갔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오다가 굴렀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현태의 세상이 멈췄다. 어머니와의 싸움, 6년간의 거짓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계단과 피라는 단어만 남았다. 민준이가. 그의 아들이 그를 피하려다 다쳤다. 어디야? 지금 어느 병원이야? 그는 어머니가 무어라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한 채 다시 서재를 뛰쳐나갔다. 그의 차는 다시 물레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희미한 희망이 아니라 절박한 공포를 안고 달렸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작은 2차 병원 응급실이었다. 병원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 피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너져 내린 민서를 발견했다. 그녀의 얇은 가디건에도 온통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민준이는. 그가 민서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민서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응급처치실 문만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현태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갔다. 방금 들어온 아이 오민준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에 지친 의사가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보호자십니까? 일단 지혈은 했지만 상태가 이상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의사는 방금 나온 혈액 검사지를 보며 미간을 좁혔다. 단순히 넘어져서 이렇게까지 피가 안 멈추는 게 아닙니다. 혈액 속에서 아세포가 보입니다. 현태는 그 의학 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현태와 그 뒤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민서를 번갈아 보며 가장 잔인한 가능성을 내뱉었다. 급성 백혈병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여긴 안 됩니다. 당장 골수 검사가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백혈병. 현태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의 아들. 그가 오늘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된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계단에서 구른 것이 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지옥의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았다. 백혈병. 그 단어가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뒤엉켜 강현태의 폐부를 찔렀다. 시간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현태는 주저앉은 지 3초 만에 다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살려야 했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지금 당장 SY 의료원 VVIP 병동 전체를 비워 대한민국 최고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전부 다 10분 내로 소집해. 그의 목소리에는 SY그룹 총수로서의 냉철함과 위압감이 되살아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민서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구해야 하는 아버지였다.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레동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다. 민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 나왔다. 민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붙잡은 채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현태는 자신의 차로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서울 강남 SY 의료원. 병원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현태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15분 만에 응급센터 앞에는 병원장과 최고의 의료진이 도열해 있었다. 민준이는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각종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현태와 민서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오민준이라는 단 하나의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 탓이에요. 민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당신을 밀치고 문을 잠그지만 않았어도. 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가 낮게 말했다. 내 탓이야. 내가 당신을 찾아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린 거야. 그들은 서로를 탓했지만 그것은 사실 스스로를 향한 원망이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마침내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다. 예상대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서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뭐든 할게요. 제발. 의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골수 이식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저요, 제가 엄마예요. 민서가 절박하게 외쳤다. 제 골수 다 가져가세요. 당장 검사해 주세요. 골수 적합성 검사는 즉시 시행되었다. 현태는 차마 자신도 검사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서류상으로 아직 남이었다. 그저 민준이를 병원으로 옮긴 보호자 아닌 보호자일 뿐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은 잔인했다. 다음 날 아침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민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유감스럽지만 불일치입니다. 어머님이시지만 확률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민준이는 절망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의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가장 원론적이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서의 곁을 지키고 있는 현태에게로 향했다. 그는 당연히 현태를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유일한 세상. 지금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6년간의 원망.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현태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야만 그는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버지로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 사람이 민준이 아빠예요. 그녀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6년간 지켜온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태를 향해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다. 부탁해요. 우리 민준이 살려줘요. 현태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장 시작하죠. 필요한 거 전부 다. 현태의 검사는 즉시 진행되었다. 골수 적합성 검사와 함께 병원 측의 규정상 친자 확인, DNA 검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기다림뿐이었다. 한편 SY 그룹폰가 한선주 회장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급성 백혈병, 골수이식 필요, 그리고 강현태 회장, 친자 확인 검사 및 골수 검사 진행. 한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6년 전 그녀가 내쳤던 그 씨앗,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흔적이 지금 S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것도 죽음의 문턱에서 4년 전 사고로 현태가 생식 불능 판정을 받았을 때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했던 과거가 이제 와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다음 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다급하게 중환자실 복도로 뛰어왔다. 그는 2장의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기적입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 보십시오. 그가 첫 번째 보고서를 현태와 민서 앞에 내밀었다. DNA 검사 결과 부계 관계, 성립 확률 99, 99,997. 민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현태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류로 확인받은 그의 아들이었다. 의사가 더 중요한 2번째 보고서를 펼쳤다. 조직적 합성 항원 HLA 검사 결과 6개 항원. 완벽 일치. 의사가 현태의 손을 붙잡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닌 감사의 울음이었다.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야 왔어. 미안하다. 아들아. 골수이식 수술은 즉시 준비되었다. 강현태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전 잠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잠들어 있는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한 아들. 그 아들을 만난 지 며칠 만에 그는 자신의 골수를, 자신의 생명 일부를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것은 처벌일까? 아니면 속죄의 기회일까? 그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길고 고요하게 진행되었다. 현태의 골수가 채취되어 무균실에 격리된 민준이의 작은 몸으로 조심스럽게 주입되었다. 2개의 생명이 6년의 어긋난 세월을 건너뛰어 마침내 하나의 혈관을 통해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2개의 붉은 수술 중 램프를 번갈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현태는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실로 옮겨졌고 민준이는 생착 반응을 기다리며 무균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며칠간의 생착 과정이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터였다. 현태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채 잠들어 있고 민서가 지친 몸을 이끌고 무균실 앞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청하던 바로 그 새벽 병원 VVIP 복도 끝에 단 한 번도 이곳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인물이 나타났다. 한선주 회장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정돈되지 않았고 값비싼 실크 정장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유일한 손자가 무균실에 누워있는 이 상황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SY그룹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끔찍했다.
그녀는 민서가 웅크리고 잠든 의자 앞에 섰다. 그녀는 이 여자를 6년 전 그토록 경멸했던 이 여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아들을 6년간이나 옥탑방에서 키워냈다. 그것도 자신의 손자를. 일어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민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그녀는 한 회장을 보자마자 6년 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무균실 앞을 가로막았다. 왜 오셨어요? 민준이 보러 오셨어요. 한 회장은 민서의 그 방어적인 자세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졌다. 그녀는 민서의 옆의자에 어울리지 않게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완전히 졌어. 그녀는 텅 빈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6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6년 전, 내가 널 불렀지. 민서가 숨을 참았. 돈을 줬어. 50억. 뱃속의 아이. 지우고 떠나라고. 그게 내 아들. 현태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전 그 돈 안 받았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알아. 한 회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그 돈을 내 얼굴에 다시 던지고 나갔지. 그날 내가 널 얕봤던 걸 깨달았어. 넌 돈으로는 안 되는 애였어. 한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래서 난 거짓말을 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난 너에게 현태가 모든 걸 동의했다고 했어. 민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현태가 SY그룹을 선택했다고. 너와 뱃속의 흔적 따위는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그 50억. 현태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위로금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지난 6년간 현태를 증오하며 버텨온 이유. 그가 자신과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배신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럴 리가. 그리고 한 회장은 자신의 잔인함을 계속해서 고백했다. 현태에게는 반대로 말했지. 네가 50억을 받고 미련 없이 아이를 지웠다고. 처음부터 현태의 돈과 자리를 보고 접근했던 거라고. 그렇게 너희 둘 사이를 찢어놨어. 그녀는 비로소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난 현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SY를 지키고 싶었어. 그 아이가 4년 전 사고 이후 내 유일한 손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균실 유리창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의 골수를 받은 내 손자다.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낼 거야. 그리고 너에게도 빚을 갚겠다. 한 회장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갔다. 민서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6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진 진실의 무게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현태를 향한 6년간의 증오가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연민이 차올랐다. 그 역시 6년간 속아왔던 피해자였다. 기적적으로 잃지 않은 골수가 이식되고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의 작은 몸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무균실의 수치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현태 역시 골수 채취의 후유증에서 회복하며 곁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비현실적인 형태를 조심스럽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 깨지기 쉬운 평화는 단 하나의 기사로 산산조각 났다. SY그룹 강현태 회장. 6년 숨겨온 아들. 옥탑방 천재 오민준 군으로 밝혀져 현재 백혈병으로 SY 의료원 입원 중. 기사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SY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현태와 대립각을 세우던,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현태의 사촌, 형, 강민혁 부회장 측에서 터뜨린 것이 분명했다. 기사는 민준이의 천재성보다는 옥탑방과 사생아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췄다. SY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후계자 리스크, 총수 일가의 도덕성 문제가 시장을 강타했다. 현태의 회복실 전화기는 불이 났고 한선주 회장의 집무실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병원의 신성함은 수백 통의 전화와 로비에 진을 치기 시작한 기자들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현태가 링거를 꽂은 채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혁 부회장을 필두로 한 SY그룹의 중진 이사들이었다. 그들은 한 회장의 제지도 무시한 채 쳐들어왔다. 꼴이 말이 아니군. 강현태, 민혁이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아직 회복 중인 현태를, 그리고 그 옆에서 겁에 질려 민준이의 무균실 앞을 가로막고 선민서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강 회장,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지금 SY그룹 전체가 자네의 불장난 하나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어. 시장의 신뢰가 바닥을 쳤단 말일세. 강민혁이 그 말을 받았다. 어머니, 아니, 한 회장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현태에게 고정되었다. 저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십시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니면 민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SY그룹의 모든 것에서 손을 떼 회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틴 여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지켜온 제국을 버리거나.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SY가, 그녀가 버렸던 그 흔적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현태는 자신을 압박하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서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무균실 유리창 너머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6년간의 공허한 성공, 6년간의 끔찍한 고통,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택은 이미 6년 전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현태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
한 회장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현태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침대 옆에 전화기를 들어 김 비서에게 연결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금 당장 병원 1층 로비에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지금 당장. 강민혁과 이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현태가 협상을 하거나 최소한 시간을 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면 돌파였다. 1시간 뒤 SY 의료원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방송국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다. 강현태가 나타났다. 그는 값비싼 수트가 아닌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환자복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을 걸친 창백한 모습이었다. 그의 곁에는 김 비서가 부축하듯 서 있었다. 민서는 병실복도 코너에서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현태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늘 SY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기자가 숨을 죽였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오민준 군은 제 아들입니다. 장래가 술렁이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난 6년간 저는 제가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제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지금 전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단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복도 코너에 숨어 있는 민서를 꿰뚫어 보듯 간절해졌다. 오민서 씨에게 사죄합니다. 민서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녀를 지키지 못해서, 그녀를 의심해서, 그리고 그녀와 내 아들이 6년간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현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가 6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이 사진은 저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SY 그룹과 제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저는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6년 전 제가 놓쳐버렸던 그 선택을 오늘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 강현태는 이 시간부로 SY 그룹의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로비는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혁 부회장과 이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저의 모든 개인 자산과 SY 그룹 지분은 제 아들 강민준 군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민서를 향해 말했다. 이 순간부터 저는 SY 그룹의 총수 강현태가 아닙니다. 그저 민준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겠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6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원망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고통스럽고도 거룩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현태는 비틀거렸지만
김 비서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 굳건히 섰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강현태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병원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었지만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창백한 현태를 감싸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사임이라는 두 글자와 SY그룹의 폭락하는 주가를 보여주는 실시간 그래프뿐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재벌 총수의 사생아 스캔들로 시작했던 기사들은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버린 아버지의 부성애로 바뀌어 있었다. 제국보다 아들을 택한 현태의 모습은 차가운 재벌 3세가 아닌 한 인간의 고뇌와 희생으로 비쳤다. 주식 시장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역설적이게도 현태의 진심, 어린 사죄와 결단의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한선주 회장은 본가의 서재에서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값비싼 찬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SY그룹, 아들을 냉혈한으로 만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제국을 아들이 스스로 버렸다. 그녀는 현태가 자신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을 구원했다. 그녀는 평생 권력과 돈을 쫓았지만 아들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가족을 택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SY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야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리고 방금 아들을 되찾은 한 어미의 눈물만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강민혁 부회장. 아니, 강민혁 이사. 그리고 나를 압박했던 모든 이사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그날 밤 SY그룹 본사에서는 역사상 가장 짧고 격렬한 이사회가 열렸다. 한선주 회장은 그 자리에 현태의 사임서를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임서를 내밀었다. 저도 오늘부로 SY그룹의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그럼 강민혁 부회장이 누군가 말했을 때 한 회장이 그들을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제압했다. SY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는 법적으로나 혈연으로나 오직 내 손자 강민준뿐입니다. 그녀는 변호인단을 통해 현태가 사임하며 넘긴 모든 지분과 자신의 지분을 합쳐 강민준 후계자 신탁을 설립했음을 공표했다. 강민혁을 비롯한 이사들은 반발했지만 이미 여론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는 아이에게 돌아선 후였다. 한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권력을 그룹을 지키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손자를 지키는 데 사용했다. 강민혁 이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었다. 같은 시각 병원 무균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민준이의 생체 신호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다. 간호사가 황급히 현태와 민서를 불렀다. 두 사람은 소독된 가운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균실에 들어섰다. 민준이는 희미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곁에 서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 응.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이의 시선이 엄마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로 향했다. 며칠 전 옥탑방 계단에서 엄마와 다투던 무서운 아저씨. 하지만 꿈결 속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따뜻한 것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던 그 사람. 6살 천재 소녀는 이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는 현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은 현태가 처음 만났던 날의 그 눈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아이가 작은 입술을 달싹였다. 아, 빠. 그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 현태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소독 가운 소매로 얼굴을 감쌌다. 6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고통, 그리고 이제 막 샘솟기 시작한 구원이 뒤섞여 어른의 울음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다. 민서가 그런 현태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6년 만에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몇 주가 지났다. 민준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 허가를 받았다. 기자들은 병원 앞에 진을 쳤지만 그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 회장의 화려한 본가도 현태의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다. 그곳은 물레동의 낡은 옥탑방이었다. 현태는 이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의 간병인이자 민서의 보호자였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준이가 먹을 죽을 끓이고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먹던 그가 쌀을 불리고 야채를 다지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좁고 낡은 옥탑방은 세 사람의 온기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천천히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옥탑방의 낡은 철문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값비싼 실크 한복 대신 평범한 니트 스웨터를 입은 한선주 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민준이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그녀는 민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복죽을 좀 끓여왔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다. 민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현태가 죽을 끓이다 말고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의, 아니, 네 사람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잔인했던 겨울이 가고 아이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봄이 지났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한 따뜻한 여름이 찾아왔다.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모래사장 위에 7살이 된 민준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1년 전 무균실의 창백한 환자가 아니었다. 바닷바람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 짙어진 머리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입가에 걸린 장난기 가득한 미소. 아빠 더 높이요. 더. 민준이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현태가 웃으며 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웠다. 이만큼 높으면 만족해. 강민준. 현태의 목소리에도 6년, 아니 36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Y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아빠였다.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하얀 집 테라스에서 민서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현태의 도움으로 6년 전 포기했던 코딩 개발자의 꿈을 다시 시작했다. 지금은 SY공익재단의 장학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두 남자를 향했다. 현태는 1년 전 병원 로비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SY그룹의 경영에 일절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부한 전 재산으로 설립된 MJ 민준 아동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재단은 민준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천재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다. 현태는 자신과 어머니가 민준이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심을 다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후계자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이쿠 모래성을 쌓던 현태와 민준이의 등 뒤로 익숙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돌아간 곳에 한선주 회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실크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에 스니커즈. 하지만 여전히 그 차림이 어색해 보이는 초보 할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다. 지나가다 날이 더운 것 같아서 샀다. 그녀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시선은 오직 손자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모래를 툭툭 털고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한 회장은 흠칫 놀라면서도 이내 서툰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명령이 아닌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고통스럽게 배워왔다. 민서가 테라스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오셨어요. 어머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상처였지만 그들은 민준이라는 공통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현태가 경영에서 물러난 SY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시킨 후 명예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녀의 남은 유일한 직함은 MJ 재단의 후원회장이자 강민준의 할머니뿐이었다. 죽 끓여왔다. 민준이 먹여. 그녀는 아이스크림 박스 뒤에 숨겼던 보온 도시락을 민서에게 내밀었다. 여전히 서툰 그녀만의 사과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한 회장이 돌아가고 해변에는 붉은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현태와 민서 그리고 민준이는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다. 고요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현태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6년 전 자신이 민서에게 주었고 민준이가 6년간 지켜왔 듀얼스타
펜던트였다. 그동안 현태가 깨끗하게 닦아 보관하고 있었다. 민서야. 그가 낮게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현태가 그녀의 목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이건 원래 내 자리였어.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6년 전 내가 널, 아니, 우리를 지키지 못했어. 그 비겁함의 대가를 우리는 6년 동안 치렀지.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 민준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내 곁으로, 아니,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줘서 고마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현태가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6년의 오해와 고통, 원망이 노을 속으로 스며들어 마침내 완전한 용서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현태는 잠든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민서는 현태의 팔에 기댔다. 세 사람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어 빛으로 가득 찬 하얀 집을 향해 걸어갔다. 카메라가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멀어지고 따뜻한 내레이션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시청자 여러분, 오민서 씨와 강현태 회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엇갈림,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결국 모성애의 위대함과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속죄가 어떻게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낸 민서 씨의 강인함,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한 현태 씨의 용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민준이처럼 천재이든 평범하든 그 환경에 상관없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자격이 있습니다. 6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이 세 식구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가족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